방금 소개받은 소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그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고 지금 전국의 전문 발굴 기관이 한 134개 정도 됩니다. 저희는 경남에서 가장 먼저 출범을 한 전문 발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년째 지금 전문 발굴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아마 대표적인 유적 조사를 이야기하자면 뭐 김해에 있는 보왕토성을 최초로 발굴해서 이것이 토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학계에 유명해졌던 예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해에 저희가 이제 삼국시대 오늘 선착장 이야기도 할 건데 거기 보면 선착장 시설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제가 발굴했습니다. 그런 유적이 있고 최근에 뭐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만 아마 지난 시민강좌 때 가셨다고 하는데 하만 마리산 고분군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이제 고성의 송악동 고분군을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동해동 유적과 송악동 고분군의 발굴 이야기인데 제가 1부와 2부로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고 또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게 가야 하면 철의 왕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참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철광석하고 재련을 하면 나오는 쇠 찌꺼기를 들고 왔습니다. 고성에서 찾은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1부 마치고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앞에 오시면 요 철광석과 철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봐놓으면 등산을 간다든지 뭐 밭일을 한다든지 이러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제철 연구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각 시군의 이장단 회의 같은 데 많이 갑니다. 이장단 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철기 찌꺼기를 쇠 찌꺼기를 보여주면서 어른들은 쇠똥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쇠똥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보셨으면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실제로 신고가 와서 가야의 노두강산을 찾아내는 성과가 고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이 주제를 2시간 만에 하기는 사실 정확하게 재밌게 전달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는데 제가 30초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시간을 꽉 채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의 1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문화유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성 동해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고성 동해동 유적은 1970년대, 1968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 조사를 했을 때 이 유적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한 24년 동안 정식 발굴 조사가 몇 차례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68년도에 첫 조사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없었다. 다른 분들은 없으십니까? 실제 지금까지 딱 4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경남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 낙후되고 문화적인 조사가 열악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고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발굴 기관은 재단법인으로서 이제 학술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만 엄청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 건강가야의 뭐 왕도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고성하면 송악동 고분군은 많이들 아세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SNS에 엄청나게 많은 풍경이 올라와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송악동 고분군 소가야를 만들게 했던 동해동 유적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십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을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2018년도에 제 연구소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고성군의 문화재 팀장이신 배명숙 계장님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의 주도로 지금 사적 지정에 도전을 하고 있고 올해 경상남도에서 지정하는 사적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될 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해동 유적 발굴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 동해동 유적은 도대체 어떤 유적이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은 이렇게 빨갛게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다 지금 도심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유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조만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이 남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의 해안변에 있는 유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이제 고대의 뭐 청동기 시대든 초기 철기 시대든 삼국 시대든 바다는 뭐 위험한 곳이기 좀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만이 있고 그 고성만의 초입에 이제 동해동 유적이 있는 겁니다. 이 동해동 유적의 이쪽 산과 이쪽 산에 양쪽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을 조사해서 토성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말림탄 토성은 발굴 조사라서 언론 보도가 돼서 알려져 있고 이 뒤쪽에 남산 토성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동해동 유적과 말림산 토성과 남산 토성이 1, 3세기를 대표하는 소가야 이전에 고성의 이제 중요 핵심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동해동 유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노력을 해서 두 번의 사적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학술 대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한호, 패총 그리고 방어라는 제목으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이 동해동 유적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패총. 이 패총으로 알려진 유적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과연 이제 패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버린 폐각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패총으로 알려진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단순한 패총이 아니다. 그러니까 1, 3세기 때 소위 말하는 사만 시대 때 거점 중심지 이제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유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로 발굴을 통해서 나온 이 청동기 유물 때문입니다. 요 조문 청동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두 점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 청동기가 이제 이 동해동 패총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쪽 라인에 보이시는 것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이제 동경이고 이거는 이제 강영동물라서 일본에서 만드는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총 유적에서 이런 청동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동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오려면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교류하는 뭔가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이제 70년대까지 발굴을 조사했던 거고 이게 이제 그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문 청동기는 국가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청동기를 만든 곳이 어딘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출토지는 명확한데 생산지가 모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을 못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니까 이 조문 청동기 외에 이런 많은 청동기와 화폐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화폐인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세기에 이제 한나라 때 신나라라는 나라에서 만든 이제 대천 50이라는 화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동해동이 이제 출토가 되면서 제주 산지항이라는 곳과 동해동 딱 두 점만 출토됐고 화천은 많이 들어보셨죠? 화천의 종류가 다양한 건데 화천 중에서도 대천 50은 이제 초기 화폐입니다. 가장 이런 식의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칼집 장식하고 청동환인데 이런 청동 유물이 나와서 이제 이 동해동 패총은 패총 유적이 아니라 사만 시대의 교역의 거점 중심지로서의 유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 타이틀로 사적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학술 대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류 유물을 통해서 어떻게 교역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사기의 기록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고성에서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서 쿠슈로 이어지는 이제 루트를 갖다가 한정해서 학술 대회를 이렇게 체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동해동 유적의 발굴 성과인데 동해동 유적을 이제 이해하려면 한국 고고학이 20세기에 20년 동안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라는 김울령 선생님이 현립회총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김해기 문화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이 이제 통설인 것처럼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젊은 30대 학자가 지금은 이제 다 고령이신 이제 원로 학자가 되셨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최종규 선생님과 신경철 선생님이 이 김해기 패총에 출토된 토기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른이셨던 김울령 선생님의 통설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20년 동안 한국 고고학계의 뜨거운 논쟁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 주장은 이제 옛날 주장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김해기 패총의 사례를 검토해서 이 당시 1, 3세기에 고지에 있는 마을이 형성되고 한우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그것이 최근에 가야라는 이름으로 발굴의 핵심 유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이 이제 양산에 이제 다방동 유적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다방동 패총, 다방동 유적, 요 다방동 유적과 서쪽으로는 이제 고성 동해동 패총이 있는 겁니다. 이 패총들은 쭉 연결해 보면 다 남해안 해안가에 연접해 있는 곳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안 항로를 따라서 형성되는 건데 요 지금 바다 지도는 현대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들이 이게 지금 낙동과 하류역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가는 것을 아마 김해 답사도 가셨고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시기에 이제 패총 유적의 특징이 뭐냐? 이건 다 가야의 해안이거든요. 가야가 살고 있는 해안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유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네 패총은 지금 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들이 이제 김해 이제 그 봉황대 패총, 해언리 패총 이거는 사적입니다. 동네 패총도 사적이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쪽에 보면 성산 패총 들어보셨죠? 여기도 사적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 해안 연안 루트상에 있는 동해동 패총만 이제 사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성격의 유적이면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쭉 연결해서 이제 마을이 거점 마을들이 형성돼서 유지가 된 유적이 있는 반면에 1, 3세기에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유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테마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3, 4세기가 되면 해안면에 있어야 패총을 많이 채취해서 식용하고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유적들 중에는 해발 100m, 해발 200m, 다방동 패총은 해발 110m입니다. 그러면 폐각류를 갖다가 바다에서 채취해 가지고 성인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무게가 2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20kg 귤을 20kg를 가져가서 4인 가족이 현재의 가족들이 4인 가족이 삶아서 먹으면 하루만 하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폐각을 있다가 이 고지로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다 근처에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왜 산으로 갔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의 기후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방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3, 4세기라고 말하면 이제 고구려의 남정이 400년의 남정이 이루어져서 이쪽이 거의 항폐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적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양산 다방동 패총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만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코끼리 이제 뒷다리만 보고 이게 코끼리다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방동 패총은 이 산 전체가 유적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0제곱미터 오게 조사해가지고 이 유적을 다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적을 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쪽 구가 이렇게 가는데 구 사이에 보면 기둥구멍 같은 게 막 있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호 방어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마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먹었던 이제 폐각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봉황대 유적은 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왕성을 찾고자 하면서 여기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해 봉황동 유적은 사적이 되고 발굴을 몇 회 했냐면 한 80차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 다방동 패총은 2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은 4번 발굴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를 볼 때 당연히 이제 집중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역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균형 발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굴에도 균형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야의 해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 유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적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폐각입니다. 폐각. 폐각의 높이가 한 4m, 5m 이리 됩니다. 저희가 여기 회원님 패총 전시관 만들 때 발굴을 했는데 그 7m 정도 됩니다. 폐각량이.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은 이쪽은 청동기부터 회원님 패총 폐각을 버렸고 여기는 이제 사만시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폐각들이 이 사면부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잔디를 씌우면서 안 보입니다. 실제로 파면 이제 폐각류가 나오는데 그 폐각류의 종류가 보통 한 20종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남해안 연안에 사는 다 폐각류들입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폐각류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고래, 보기 어려운 고래뼈도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이렇게 된 한호라고 적힌 것들이 이제 방어 시설인데 정상부에서 모여 살다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한호가 확장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봉황토성이 바크를 이 팽탄면을 돌아가는 봉황토성이 한 1.8km 정도 이렇게 둘려지는 토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유아리 유적도 유아리 패총으로 알려진 유적인데 최근 조사에서 정상부에 이렇게 돌아가는 방어시설의 한호가 이렇게 1중, 2중으로 확인되고 그 안쪽에 이제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이제 고지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지역 중에 이제 발룡산 패총이라고 있는데 여기 산에 있습니다. 여기 신문리 유라택지개발지구 지금 유라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유라택지개발지구의 이게 간동리 유적입니다. 이 간동리 유적은 삼국시대 선착장이 정확한 시설로 나온 유일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간동리 유적에서 나온 선착장만한 유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제 우리가 해상교역항이라고 하는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간동리 유적에서는 선착장도 있고 잘 정비된 도로도 있고 건물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교역항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시관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근데 요 유적은 1, 3세기 때 생활 유적인데 이 유적이 이렇게 4세기 때 가가지고 다시 이 유적은 5세기 때 핵심 유적입니다. 5세기 때 이렇게 이동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기후의 영향이든 안 그러면 이제 뭐 외세의 침입이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이 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남해안에 나오는 사만시대 고지성 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유적을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역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의 개념은 이제 그 당시의 사람의 언어로는 없는 겁니다. 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항 대신에 그 당시의 용어는 진입니다. 진이든지 포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전달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그냥 국제무역항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삼국시대 가가지고 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김해 간동리 삼국시대 진이 확인된 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은 해안변에도 진이 있고 대하 큰 하천 낙동강에도 있고 작은 하천 한강이라는 그런 하천에도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기항하고 쉬을 곳이 있는 곳이 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국 경향 중에 항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항시라는 개념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 동남아시아는 험지와 이제 산악지대역이 많으니까 바닷가밖에 살 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된 항시 국가가 출현하는 곳이고 가야는 교육도 하지만 이 당시에 경제는 농업 기반을 한 농업 생산 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말했던 그 3, 4세기 때 산으로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이후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경 사회로서 막 살았는데 갑자기 3, 4세기에
고지성 집락이 형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5세기가 되면 이제 진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항의 개념을 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뭐 유효하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교육학은 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당 교역의 중심지 하면 당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당진은 옛날 용어고 지금은 당진항이라고 합니다. 근대에 와서 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화동하면 다사진이라고 옛날 지명이 이런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국제무역항을 진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진은 무엇이냐? 진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관동리 유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착장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안반에 돌출되어 있는 선착장과 이 해안선 라인이 발굴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김해만의 고고학적 증거로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유적이 관동리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착장이 있고 이걸 이제 복원을 한 것이 이렇게 복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잘 정비된 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왕경 가면 이제 포장 도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이런 이제 도로가 나온 거는 이게 이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로를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한 명이 이제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잘 찾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고 조사를 할 때 이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도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이 건물지들이 막 들어서가 있는데 이런 건물지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이제 선착장 옆에 보면 창고 시설이 이제 열지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된 창고 시설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진이다. 그래서 관동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무역항이 국제무역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산폐총은 이 보시는 것처럼 공단 창원공단 만들면서 이 유적만 보호한 겁니다. 이 유적을 보호할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발굴조사하는 선생님이 불도저를 처음 본 겁니다. 불도저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창원공단 개발할 때 불도저가 이제 산을 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한국 전쟁 세대기들이기 때문에 불도저 소리가 탱크 소리하고 그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을 막 까가지고 이 팽탄을 작업해가지고 공단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을 계속 이제 언제 저 유적을 없앨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막 다가오는 거예요 불도저가. 그러니까 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어른이 이제 원로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대 젊은 나이였는데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유적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가시면 그 야철지 전시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야철지를 보시면 샘물이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재련노 구조가 나오고 폐기장도 나오고 이런 발굴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샘물이 흐르는 자료고 이거는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국철주 기사와 매치되는 유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유적을 보호한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을 없애버리면 남해안에 있는 앞에 보셨던 관동진과 같은 유적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산폐총이 사적이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도 폐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유적하고 동일되는 거점 중심 무역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요 석성이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치소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치소성을 바뀌는 것들은 그 전에 전신에 사만시대 때 거점 지역은 치소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냥 거점이 없는데 치소성으로 전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이 거점 유적으로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치소성으로 전환이 되고 이 가음정동 유적 맞은편에 성산폐총 맞은편에 가음정동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산만의 가장 중심적인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남산유적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방어시설은 한호입니다. 한호.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산만이 여기지만 실제로 마산만이 이까지 이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안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던 거 산으로 간다는 거 이겁니다. 웅천폐총은 60년대에 김정기라는 선생님이 조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4만 점 정도의 유물이 확인이 되었고 이 웅천폐총이 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대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임도가 나가 있어가지고 한 4km만 걸으면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구글 지도를 보고 4km만 걸어가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임도 입구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0km를 걸어 올라가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이 유적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이제 무덤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유적들이 아직도 이제 조사되지 않은 유적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이 기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동해동으로 왔습니다. 시간은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 지금 동해동 유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은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유적인데, 지금 현재의 이제 고성만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만 시대 때는 바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도나 지질도를 보면 이게 하상 팽창한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들은 사만 삼국시대 유적을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는 유적이 없죠. 역시 바다니까 유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적 분포를 보이고 고성만과 다항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항만을 바다가 저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토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는지를 이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시료를 채취해서 자연과학 분석을 의뢰를 해야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김해만의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은 김해의 발굴이 많이 되었고 간동리 유적이라는 유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동해동 유적은 그런 분석도 안 했을 뿐더러 고성만과 당항만이 얼마큼 들어왔을 건가 이런 연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성군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바닥을 좀 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논에 굴삭기 장비를 들여서 깊게 파가지고 토양 시료를 채취한다고 하시면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시면 대부분 안 해주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굴삭기로 2m만 파면 그 다음에 모내기 할 때 트랙터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트랙터도 고장 나고 내 논도 훼손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도움을 요청해서 2020년 겨울에 이 당항만에 살고 계시는 이장님을 만나서 그 토지 주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18개 지점을 이제 토양시로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각서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봄에 모내기를 하시다가 트랙터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100%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군의 도움으로 시료를 채취했는데 제가 이제 봄이 이제 모내기가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뭐 사람 뭐 한장할 일인 거예요. 그 점점 다가옵니다. 시료 채취를 벌써 1월달에 다 끝냈습니다. 그 모내기 이제 봄철이 다가오는데 4월달, 5월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와야 되는데 간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18개 지점 중에 딱 한 곳에 트랙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한 곳에 이제 트랙터가 빠져서 트랙터 수리비를 이제 100% 배상을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 돈보다도 이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설득을 해서 그 농민분들이 허락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해동 유적이 고성만과 당항만이라는 두 개의 바다를 끼고 그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유적의 위치가 입지적인 위치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유적을 이제 4차례 조사를 통해서 정상부에는 강장이 있고 강장이라는 공간은 소통하는 공간이고 제사 지내고 집단들의 이제 결속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문청동계가 나온 의례수열이 있고 그 아래쪽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이 주거지를 감싸는 한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야철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이라서 동해동 폐총이 아니라 1, 3세기 사만시대의 교육의 거점 중심 마을로서 핵심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의 중심지라고 그러면 뭐 교육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표지에서 본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유적들이 나온 겁니다. 이 조문통종기는 우리나라에서 영광 수동 이 2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의 모티브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남방 지방이 있기 때문에 남방 지방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 강형 동모는 이제 역시 창입니다. 창 끝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작년 발굴해서 저희 조사구간에서도 펜 쪼가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강형 동모는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인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반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형 동모가 우리나라에 한자로 나오면 일본에는 백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출토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것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형 동모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일본 가서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경의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추차는 이제 가락바퀴 아시죠? 근데 생긴 게 좀 다릅니다. 뭔가 절두 원추형이라고 해서 추 모양처럼 생겼는데 윗부분이 이렇게 절두처럼 이렇게 볼록합니다. 요거는 이제 낭낭게 만드는 방추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해동 유적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사족기라 해서 백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동해동 유적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이라는 것은 가야의 이제 유적이기 때문에 백제 유물도 있고 신라 유물도 있고 중국 유물도 있고 일본 유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모든 유물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역의 거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토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은 우리는 이제 청동기 시대, 뭐 초기 서기 시대, 사만 시대, 뭐 삼국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야요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종말기부터 고분 시대 이전까지를 갖다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야요이 사람들이 만드는 토기들이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야요이 개 토기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야요이 토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요이 토기 모양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요인 사람 일본 그 당시에 외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점토를 가지고 저는 토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형 동모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완형입니다. 근데 이제 동해동 유적에서는 이런 편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해에도 나오고 아까 보셨던 해안의 거점에 유명한 유적지에서 한 자루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생활유적에서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의 부장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문도라고 하는데, 인문도는 도장처럼 찍어서 만드는 토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해안 해안에 아까 보셨던 그런 유적에서 나옵니다. 회원리 패총에서 나오고 동래 패총에서도 나오고 저 전라도에 있는 이제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문도가 나오는 것과, 이 인문도는 아까 보셨던 조문청동기가 출토되는 남방 지역에서, 그래서 중국 고대 남방 인문도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팽적봉 선생이라는 분이 40년 전에 적었는데 그 분이 적은 인문도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스터디하면서 번역한 번역서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 남방 인문도라고 치시면 그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해동 유적에 이제 이 집이 이제 마을이 이렇게 확인되는데 집이 막 중첩이 돼가 있는 겁니다.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어떤 이유에서 소실되고 다시 그 자리에 또 짓고 또 소실되고 다시 짓고, 적어도 중복 관계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 계속 훼손되고 소실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이 당시에 해양 세력들이, 해상 세력들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실되었다가 거기 주둔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양 세력은 해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침탈을 받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동해동 유적인데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적을 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한호가 이렇게 2개 확인이 됐는데, 요 보이시는 게 이 폐각류입니다. 이 폐각류를 갖다가 이게 뭔가 사각형 모양으로 집 파먹듯이 막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왜 했냐면 폐각층이 전체 길이 너비가 다 나온 것이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폐각류를 데이터화시키면 전체 유적에 이 사람들의 식생활을 먹고 살았던 것들을 갖다가 계산해 낼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참 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락이라든지 고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폐각류 종류가 한 21종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각류 21종 한 종과 함께 이 한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청동 유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청동 유물은 이제 요 청동 한만 나왔는데 보통 청동 한의 용도가 이런 겁니다. 허리띠 바클, 이게 허리띠 바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모양으로 생긴 거는 호영대구, 말 모양을 생긴 거는 마영대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동한들은 수장급 있는 그 당시에 최고 지배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부장품들입니다. 그게 생활유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천 50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제 화폐가 나온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아마 1세기 때부터 동해동 유적은 뭐 교육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증거 자료가 되겠고, 이게 동해동 유적 최근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병원 주차장이 있고, 여기 보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이 단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농사 하시는 분들은 반농사 하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런 단 시설은 이제 방어 시설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거냐, 이미지 잘 안 그리시죠? 요 빨간 이 지점에 이제 의뢰 수열이 있고 강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테라스의 존재가 이 지형이 금방 보신 지형하고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사해 보입니다. 이 테라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테라스 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림픽 때 마오이족 그 선수가 행진하는 거 보셨죠? 전통 의상 입고 나와가지고 그 마오이족의 방어 시설인 파라는 마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이 조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걸 복원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진 방어 시설이, 해안에 방어 시설이 있다. 그 마오이족의 이제 방어 시설인 파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가 뭐 그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호가 정상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테라스마다 한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의 방어 시설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첫 번째 한호 시설 안쪽에 있는 이제 고상 건물지하고 수열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시 보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고상 건물지는 그 기둥의 깊이에 따라서 막루가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거하는 생활 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성토 대지 시설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중복 관계를 통해서 3세기 아마 4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성토 대지 시설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가야 시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토목 기술이 사용된 성토 대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발굴 조사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0년도에 발굴을 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시굴 조사 결과에서 이제 이 트렌치에서 이런 흔적들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제 기둥을 받아서 흙을 다져서 올리는 이제 토목 기술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과 함께 이 성토 구조물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4세기 이전에 가야식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성토 구조물이 확인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성토 구조물에서 이제 청동기가 출토됐는데, 이 청동기가 이제 칼집 장식의 이제 부속구인 이 부분하고,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수레에 이제 우산 같이 이렇게 얹는 게 있습니다. 계곡무라고 하는데 일산 살코지라고 하는데 이 끄트머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출토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주 예산리 건데, 요건 동해동주성에 출토되는데 뭐 표면을 금박을 합니다. 그 가장 사치스러운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금박으로 이제 금박을 한 일산 살코지가 확인이 되어서 이건 다 낭랑과 관련된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이제 수장급들의 이제 사치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요걸 아까 제가 데이팅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20일까지 해서 이제 이게 다 전량 이제 폐각을 원래 양면 껍질이 이제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구분해서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팅을 해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창굴의 비율이 이제 61% 정도 되고, 고등류가 23% 정도 되고, 바지락이 4% 되는데, 이런 다 폐각류들은 조석 잔만의 차가 큰 남해안에 나는 다 폐각류고 지금도 똑같이 채집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료 채취했다는데 의미를 둔 건 이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군데 이제 토양 지질에서 지질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고성만은 실제로 이제 이만큼 들어오고 여기 이제 다항만은 이제 석고 형태의 이제 고 환경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겁니다. 석고는 이제 이 폐각류를 찾기에 유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폐각들을 아까 보셨던 21종류의 폐각들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이런 지형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거기에 이제 송악동 폐총과 동해동 폐총이 있고 실제 이제 송악동 폐총은 훼손이 이런 시기에 벌써 학교 만들면서 다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해동 유적이 유일하게 지금 잘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이미지로 보면 고성만이 이렇게 쑥 들어오고 다항만이 쑥 들어오는 이곳에 이제 동해동 폐총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송악동 고분군이 또 그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송악동 고분군이 있을 때의 경관이 양쪽에 다항만과 고성만을 같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폐각류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고래의 이제 뼈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고래뼈가 확인이 됐는데 이 고래는 아마 사냥을 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고래들을 아마 식용을 위해서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동물 폐각에서 161종 하나의 이제 뼈 개체가 확인이 됐는데 그 전량이 이제 서울대의 고은별이라는 이제 이 동물뼈 하시는 연구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슴뼈가 가장이 많습니다. 87%를 차지하는데 사천 늑도 유적 들어보셨죠? 사천 늑도 유적. 기원 전 2세기부터 1세기의 중개 무역지의 중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사슴뼈가 거의 한 60~7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슴뼈가 한 87% 나오는데 사슴뼈가 왜 중요하냐면 철기가 생산되고 일상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굴각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할 때 하살촉도 골촉으로 만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도자를 만들 때도 손잡이는 다 이제 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슴뼈로 가지고 만들어서 사슴뼈는 삼국시대가 오더라도 골각기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뭐 선사시대겠지만 초기 철기시대 그 삼한시대는 주로 골각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사슴뼈가 많이 확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뭐 꽁이라든지 개, 돼지, 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개, 돼지, 말은 야생을 갖다가 이제 사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는 훨씬 그 이전에 이제 유적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육종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슴뼈의 뿔인데 뭔가 이렇게 잘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슴이 겨울 되면 이제 녹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강제로 이제 잡아먹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이제 커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이 이제 사슴뼈를 가지고 골각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슴뼈 중에서 이제 다리뼈 뭐 이런 걸 이래서 잘라가지고 이런 골각기로 골촉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는 주거지가 이제 중북 관계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집이 망가졌다가 다시 짓고 망가졌다가 다시 짓고 소실됐다가 다시 짓고 이런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집이 훼손되고자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방어시설 환호가 방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침범 당하게 되면 훼손되면 다시 또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유적이 도심화가 되어서 이 부분이 훼손이 되고 실제 유적은 이 범위 지적도에서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지형이 보이시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지역은 이 적색 부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적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사적 지정을 도전하고 있고 이건 봉황대 유적입니다. 토성으로 둘려져 있는데 이 산의 정상부에는 한호가 있자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도 한호가 있고 이 외곽의 팽탄면에는 아마 토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호 발굴 조사가 그 김해 봉황 토성처럼 한 80여 차례 정도 된다면 아마 유사한 성격의 유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동해동 유적의 삼국시대 이제 송악동 고분군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하면 철의 왕국이라 하는데 고성은 그러면 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느냐?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동해도 유적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고성에는 읍면이 있는데 두 개 읍면을 빼고 면을 빼고 면 소재지마다 철산이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다른 유적일 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유적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동해종 유적에서 나오는 재련을 해야만이 용해를 해야만이 나오는 새 찌꺼기들이 이렇게 설레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재련과 단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철광석을 갖다가 파쇄해서 이렇게 직경 1cm 정도 작게 파쇄해서 이제 재련로에 넣어야만이 쇠가 잘 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철광석을 같이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철기, 뭐 골각기 이런 걸 쓰는데 철기는 일상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광처럼 탄광을 만들어서 철광석을 채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두광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성 예성리라는 곳에서 노두광산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 양쪽이 다 이제 철광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파낸 겁니다. 노두광산은. 이 사람 이 친구가 한 1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파내가지고 이 양쪽이 다 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철광석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노두광산. 그러니까 아마 고대에는 이런 노두광산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가야의 체류 왕국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제철 연구자가 아니었고 저는 토목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고대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토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고총 고분근을 어떻게 쌓을까?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철 연구자가 없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출신의 손맹주 선생님이나 송기현 선생님 계셨습니다. 일찍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학통을 이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의 제철 연구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제철 연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토목고고학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14년도부터 이제 제철 관련 연구를 하고 이런 노두광산을 찾고자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철광석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 동네 주민 80이 넘으신 고령인 어르신이 탄광이 이때에서 올라갔다가 그건 조선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의 탄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더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계곡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한 100m 정도 올라갔는데 이는 노두광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가야 사람들이 삼국시대 사람들이 노두광산을 채광해서 쇠를 만드는 것이지 그 굴을 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지하 탐사기가 있어서 여기 철광석 있어 이러고 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은 없거든요. 그 노두에 이제 철광석을 보고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련로 이렇게 이제 가야에서 이제 원통형의 재련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철광석을 넣으면 불순물이 빠지고 이제 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폐총 유적이 앞에 보셨던 것들이 사만시대 때 이 폐총 유적들은 폐총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거점 생활 유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철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철을 기반으로 이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삼국시대라는 이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고총고분근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철상 회로를 통해서 이 연안 항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무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마산 현동유적에 나오는 이런 중구조선의 배로 아마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던 이런 청동기 유물이 가지는 의미가 교육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동해동 유적이 대외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이는 제철 흔적으로 봤을 때 소가야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기 때문에 소가야라는 총학동 고분근이라는 고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 유적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적 지정을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50분입니다. 예,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쉬셨으면 바로 시작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갑자기 여기 선배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원래 이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조정님 선배님이 여기서 몸담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왜 정외과 나왔는데 이걸 하고 계냐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학교는 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지만
뭐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상길 교수님이 이제 우연히 권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마산 여양리 민간인 유해 학살지 발굴 조사를 자원봉사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길 교수님이 강의실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태풍에 이제 이런 이제 보도연맹 관련 유해가 노출이 되어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보도연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할 사람은 찾아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 학생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제 모이세요 이래 갔어요. 박물관 학생들하고 이제 외부에서 온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상길 교수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우연하게 이제 같이 유해 발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해 발굴하면서 느낀 지점이 뭐였냐면 그 유해들 학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20대 청춘이었는데 그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 붓 같은 솔 같은 걸로 이제 그 흙을 털어내고 그 유해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탄강에 이제 던져진 시체들은 말 그대로 던져서 쌓은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무 이름을 갖다가 인민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 해서 인민의 피라고 막 이름 붙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 밑에 22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시신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 뼈를 그리라는 겁니다. 방안을 치어줄 테니까. 그 뼈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 뼈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 개체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개체를 찾아내서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그때 알은 겁니다. 이게 고고학이라면 가능하겠다. 지금은 이제 유해 발굴들은 이제 국가가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산 여양리 유해 발굴할 때는 국가에서 주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 교수님이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유해 발굴을 이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밝혔던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유해 발굴들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 이런 거구나. 와, 어떻게 한국 전쟁 당시에 이렇게 학살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해를 찾아서 그 이제 그 개체를 그려서 일일이 이제 뜯어내 가지고 이제 인골 박스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골 하나하나 한 분마다의 스토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에 유명했던 분이 이제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대송이라는 이제 양복전과 태인이라는 이제 도장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찾은 겁니다. 찾아 나선 겁니다. 이상기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조사를 하고 이제 느낀 소감이 고고학적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는 뭐 정치외교학까지 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기 교수님 뭐 할 거냐 이러니까 뭐 할 거 지금 별거 없습니다. 고고학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작된 게 고고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년 차 밥벌이로 고고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고성 송악도. 이제 동해동 유적의 이제 그 야철지라든지 그런 이제 대외 교육의 중심 교육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소가야가 이제 있기 이전에 고자국이라는 하는 이제 소국이 있었습니다. 고성에는 그 고자국이라는 소국이 이제 성장하면 삼국시대가 되면 이제 소가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가야를 대표하는 고분이 고성 송악동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 송악동 고분군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제 고성에 가면 CF버스 터미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은 곳에 이렇게 큰 고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분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고총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이제 산처럼 만든 이제 봉토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송악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지정 범위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적은 유네스코에 이제 지정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정비되고 잘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 이 유적 전체의 전모를 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개의 고분군들은 그 당시 가야인 사람들의 저는 뭐 한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90%들은 지금도 땅 속에 비지정 문화재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 송악동 고분군은 고성은 낙후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계속 노력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요 1호분은 전방 후원분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굴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은 뭐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계의 이제 고청이 연접되어 있는 무덤이다. 그래서 소가야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덤이 이제 송악동 1호분입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었고 이 1호분이 이제 조사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역시 뭐 일제강점 시기 때부터 이게 전방 후원분이고 임나의 하나의 이제 발판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호분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1, 2, 3, 5분을 등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1A분, 1B분, 1C분 이 순서대로 축조된 연접분이다 이렇게 밝힌 성과가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주구가 있는데 주구가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게 이걸 단절형 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호분과 이 기원리 1호분은 송악동 13호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송악동 사적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13호분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 고분군도 이렇게 단절형 주구 똑같은 주구의 패턴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덤은 동일한 조묘 집단, 무덤을 만드는 동일한 전문 장인들이 계속 무덤을 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들은 큰 봉토 흙을 쌓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틀이 있어야 됩니다. 흙은 이제 10cm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10cm 이상을 쌓으려면 다져가지고 이제 이 틀을 가둬야만이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고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이제 방사상에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를 다져갖고 이제 쌓아 올리는데 실제로 어떻게 다져 올리는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왜냐? 이거는 이제 전방 후원분이 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평면 조사를 했는데 이 무덤은 함안 지역이나 김해 지역이나 창녕 지역처럼 기반함 땅을 파고 만든 수혈식 무덤이 아닌 거예요. 대지를 먼저 만들고 봉토를 먼저 만들고 그 봉토 중간부를 파 들어가 가지고 매장 주체부를 만든 겁니다. 그 선 봉토를 만들고 후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무덤은 가야에서 유일한 게 송악동에서 막연되는 겁니다. 소가야에서 막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에만 가둬버리면 가야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은 또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함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야사에 힘입어서 7호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7호분을 발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주택 밀집지역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호분이 훼손 상태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호분을 발굴해서 이런 발굴 성과가 냈는데 어떤 거냐면 이 7호분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뭐 고청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직경 한 16m밖에 되지 않는 그냥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도시 여기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하고 나면 우리가 해체 조사하고 고각적 기록을 남기고 나면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고성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직경 이게 이제 13m, 16m 됐던 게 실제 파면 팔수록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보면 주구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무덤의 경계를 지우는 게 주구거든요. 단절형인 주구가 똑같이 이렇게 육겹으로 가진 주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구 직경을 재보니까 26m인 겁니다. 26m 고총은 이제 가야급에서도 이제 대형 고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한테는 엄청난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왜냐? 이게 콩나물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콩나물 공장 사장님께서 한 30년에 걸쳐서 계속 판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만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1호분 큰 대형분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봉토를 먼저 만들고 매장 주체부는 위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매장 주체부만 조사하고 덮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봉투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훼손을 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로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이거는 이제 가장자리를 다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자료인 거예요. 이 봉투 고분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횡재를 한 겁니다.
고고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표토만 제거를 하니까 여기 주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집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구를 파괴하고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주구 아래에 이는 이제 목각묘 무덤이 나온 겁니다. 목각묘는 고총이 만들기 이전의 무덤입니다. 빠른 시기의 무덤인 겁니다. 고성에서의 목각묘는 보통 목각묘는 김해는 2세기 때부터 나오고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 4세기 정도 되면 이제 목각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각묘 위에 고총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 무덤을 쓰고 있던 것을 이제 왕들의 무덤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 지역의 동네 분들이 부르는 산 이름은 똥매입니다. 똥매산. 예, 똥매산으로 불리는 곳인데 여러분 이 밀집 지역 자체가 다 송악동의 고분군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10개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이 밀집 지역이 다 고분군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토를 제거하고 그 다음 또 낮추고 이제 5cm씩 계속 낮추는 겁니다. 해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까버리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주차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예상 무덤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30cm를 낮춰 보니까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방사성으로 막 짜여진 흰색 페인트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돌 하나 없습니다. 돌 하나. 돌 하나 없이 흙으로만 높이 3m짜리 무덤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록을 남겨서 이 축조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설계도가 아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거꾸로 우리는 설계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반층을 만들고 기반층이 이제 한갈색 이제 풍화 안반층이었는데 기반층을 만들고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반층과 다른 흙을 써야 됩니다. 그 기반층이 만약에 또 구릉에 있는 산토라면 저지에 있는 이제 저토를 가져와서 깔면 그 밀착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3호 보셨던 이제 방사상의 구획장들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획장 틀이 저희가 7호분과 8호분을 조사했는데 7호분, 8호분, 송악동 13호분 다 똑같은 구획 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묘 집단이 전문적으로 전문 장인이 계속해서 무덤을 고총을 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장인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덤을 만드는 고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총만 평생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구획장이 이제 이게 패턴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획장 간격이 좀 좁아 보이죠.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좁아 보이는 곳은 이제 구릉의 경사면입니다. 경사면이니까 이 폭을 좁게 해가지고 흙을 성토에 쌓았고 이쪽은 구릉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토되는 부분이 낮은 겁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무덤은 공남북고장 사장님이 열심히 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자리를 다 판 겁니다. 이 고분의 가장자리 단면도가 횡단면도가 되는 겁니다. 이 무덤을 축조한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했던 구획장 라인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걸 도면화시키면 이런 이제 모래주미 같은 토낭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담장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이를 갖다가 계속 흙을 반복해서 이제 퇴적해서 쌓는데 한 가지 흙만 쌓으면 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견고하게 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느껴지는 부분이 한갈색 구릉에서 나오는 산토하고 저지대에 나오는 이게 점토가 많은 흑갈색 점토가 보이시죠? 딱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흙을 이용해서 쌓는데 이 두 가지 흙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산토도 그냥 산토만 쌓은 공간이 있고 이 산토를 저토와 배 앞에서 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공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합을 하는 이유는 흙의 이제 밀도를 이제 이 접착력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점토를 갖다가 넣어서 지금 일종의 뭐 본드처럼 붙이는 느낌 같은 그런 이제 축조 기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획장의 틀을 만들고 이 사이를 견고하게 쌓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송악동 고분군을 어떻게 축조했냐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사한 게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이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조사를 통해서 이 송악동 고분군의 봉토가 섬 봉토를 만들고 후 매장을 했다는 원리를 이제 밝힌 발굴 조사가 저희 연구소에 했던 7호본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봐도 누가 봐도 너무 잘 보이죠. 여기 보면 구획장이 보이고 이 산토가 보이고 저토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정상부로 올라갈수록 저지대의 흙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산토가 많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층 빌딩을 만들 때 위쪽에 무게 중심을 두거든요. 봉토분을 이제 축조할 때 중심부의 위쪽에 이제 저지대 흙은 이제 점성이 있으니까 무게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밀집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률도 조밀하고, 그런 흙을 위쪽에 놓고 산토를 갖다 아래쪽에 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밝히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 구획장 경계가 잘 보이죠. 흙이 또 명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를 끄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요런 이제 점토개를, 산토개 점토개를, 수없이 많은 점토개를 지게를 이용해서 지어와서 넣고 다지고 넣고 다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쌓은 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깐 걸 다시 드러내고 닦고 다시 드러내고 또 확인하고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걸 다 드러내버리면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보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4분의 1만 한쪽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그 조선시대 가마를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고청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와 가마를 만든 겁니다. 고청에다가. 얼마나 이 경사도가 있어가 가마 만들기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이제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존 조치를 하고 지금 다시 원상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획장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것만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무덤이 듬성하니까 이 부분을 학장 조사를 하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학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학장 조사를 하는데 이 웬걸 파면 팔수록 이게 이제 오리무중인 겁니다. 뭐냐면 이 적신 건물지는 일반적인 적신 건물지가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적신 건물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적신 건물지만 나오면 되는데, 예, 항아리 토기가 나왔는데 그 토기 어깨 부분에 한자가 적혀 있는 명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송계라고 추정되는 이제 한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은 이제 고려 조선 시대 때 영로에 편입이 되는데 그 영로의 이름이 송도입니다. 송도. 송계는 아닌 거죠. 그 송도역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고총이라는 그 왕릉들의 무덤이 있는데 왜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들은 저는 적신 건물지를 여기다가 만들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가야는 아마 신라에 쉽게 흡수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건강 가야가 망가지는 걸 봤고 계속해서 이제 잠식대를 신라가 서진하면서 이제 가야를 잠식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제일 서쪽 끝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보고 흡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그 고총이라는 왕릉 무덤에다가 있는 적신 건물지를 만들고 이 건물지 이 아래쪽에 지금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현재 도로 밑에서 고대 도로가 나온 거예요. 간도 잘 정비된 도로가 나온 겁니다. 그 역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도 정비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적신 건물지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지는 아니다. 역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핵심 시설이 여기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 밀집지가 그냥 주택 밀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악동 고분군의 왕릉의 무덤도 있고 통일신라 시대 때의 핵심 시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청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파지는 말고 주변에 파괴한 주택들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입료를 주겠다. 그 이제 고성군에서는 이제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 고성군은 이런 문화재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토지 매입비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서 열악하잖아요, 지방 재정이.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니까 이제 문화재 조사를 이제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것은 뭐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문화재가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독특하게 이제 여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송악동 마을 주민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 한 200억 정도의 도시 재생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바로 송악동 고분군이라는 사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이제 임진왜란으로 한 겁니다. 임진왜란으로 할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첩자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첩자들이 보내가지고 지도를 막 만드는데 아까 보셨던 고성만과 당항만이 바다로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기생이 이제 이 일본 첩자를 그 품에서 나온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도 내용이 이제 지형도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와, 이 고성만은 여기 있고 당항만은 있고, 예, 뭐 군대 시설은 어디 있고 막 이러니까 이 기지를 발휘해서 고성항만과 당항만에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그 바다가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당항만으로 끌어들여서 대성을 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주민들에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문화재를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막을 짓겠다 해서 이제 토지도 매입하고 주막을 지으려고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커피숍 이제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이제 카페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카페 자리 밑에서 도로가 나온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를 고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했으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르고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 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해동 유적을 조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분이 누구냐면 고성에서 이제 평생 동안 항토 사학자로 사셨던 하규호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이름을 일부러라도 외우고 다닙니다. 그 하규호 소장이라는 분이 제가 만났을 때 91살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동해동 유적을 가장 먼저 신고해서 동아대학교에서 야처지를 발굴하게 되었고 김종호 교수라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91살이 되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고성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의 동해동 유적을 조사를 하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30년 동안 비밀에 붙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지고 내가 너 같은 젊은 애가 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동해동 유적의 동아대에서 발굴했던 야철지 말고 다른 야철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제철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제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세 분이 양쪽 어깨를 뭐 감싸지고 이제 가자고 해서 우리 그분밖에 모르니까 위치를 그분이 이제 번지를 모르겠고 자기가 그 위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249번지라 지금은 제가 집원을 알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보호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서 파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동해동 249번지에 야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분은 제가 제철 연구자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상강문화재연구원의 연구원이고 고성 동해동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항토 사학자분들한테 이제 들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여기에 이 땅 주인이 그 당시에 내한테 와가지고 쇳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하기호 소장님이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신고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동아대학교 야철지는 동아대학교 재단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서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돈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은 잘 살았어요. 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을 냈는데 그 학교 재단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석당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그 석당 선생님이 이제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호되게 되었고 그 이제 하기호 소장님이 야철지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아까 보셨던 이제 철제 슬래그나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자연과학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달려가서 분석을 했죠.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을 쓰려고. 그 분석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야철지가 있는데 그 땅 속에 이사구분지 밑에 철제가 대량으로 그때 주인 보고 묻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해봤자 조사할 놈도 없고 누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놈도 없다. 그러니까 뭐 고성군에서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속에 있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지금 이제 많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제철 연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진 게 이제 이사구분지 야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항토 사학자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고각을 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만 있어 갖고는 조사가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토 사학자 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과 같이 호흡해야만이 이제 좋은 조사가 되고 문화재 보호하기에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적 지정되고 나면 제가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이제 보호를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막 학술대회도 계속 하는 거예요. 동해동의 고성에는 이런 학술대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내산리 고분군 학술대회, 송악동 고분군 학술대회, 동해동 유적 학술대회 4차례에 거쳐서 4년간 학술대회 매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학술대회가 중요성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동해동 주민분들한테 주민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대부분이 그 승낙을 해주셨어요. 사적 지정 뭐 찬성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적 지정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만 이런 유적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바로 그냥 담벼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이제 구획장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흙을 다져서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설계도입니다. 이런 설계도가 있고 그 안에 흙을 가둬서 쌓아 올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흙입니다, 흙. 예, 흙인데 이제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구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 안쪽을 이제 다져서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쌓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노출해서 이는 모래주머니 단위 개수를 이제 파악한 겁니다. 이걸 다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세다가는 아마 발굴 비용이 없어가지고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는 원리로 쌓았다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공정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보니까 이렇게 위에 저토가 많았는데 갈수록 지금 산토가 많아지죠. 이런 것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 되었고, 요런 이제 점토가 곳곳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경계지어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흙을 일종의 안미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을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분들이 쌓았던 방법으로 계속 이제 파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은 한 150차례 이렇게 다져서 쌓아 올렸으면 제가 150차례를 다 노출해서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차례 정도의 이제 기준점을 설정해 가지고 요 노출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모양이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고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바닥에 가니까 이제 이런 대우, 그 큰 항아리를 갖다가 우리 지금 장독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장독 단지처럼 생긴 삼국시대 대우를 갖다가 하나를 깨가지고 이제 대지, 내가 여기서 고분을 만들기 전에 대지를 딱 조성해 놓고 제사를 한번 딱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를 한번 딱 지내고 이제 성스럽게 이제 고총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총을 만들 때 제사를 도대체 몇 분 정도 지낼 것 같습니까? 이거 맞추는 분들께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시는 분에게 하고 대답을 잘하시는 분에게 두 분에게 주려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예. 조정님 관사님은 빼고 제가 7번 나왔습니다. 9번. 네. 예? 4번. 3번. 예. 5번. 안타깝게도 지금 7번이 제일 많네요. 그 실제는 제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 조성층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무덤을 쓸 때 요즘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아마 어르신들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매장을 하면 집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성을 떠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자꾸 하니까 이제 대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절하고 또 술 따르고 또 곡하고 막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문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 대문 밖을 나가두면 저도 이제 동네 초상이 나면 원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가면 깃발 가벼운 거 들어가지고 그 이제 장지에 가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이 나면 그 동네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 유심히 보니까 그 대문 밖을 그렇게 나오기도 어려웠는데 대문 밖에서 이제 꽃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냥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막 첫째 사이 나와서 가마 태워야 되고 둘째 사이 가마 태워야 되고 셋째 사이 가마 태워야 되고 돈 걸어라 하면 돈 걸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장송과 관련이 된 거예요. 장례 절차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하관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고걸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면 또 제사를 한번 지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또 간이 하관할 때 그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러면 이제 그 간 내려가고 나면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또 그 천을 덮을 또 제사를 지냅니다. 절은 얼마나 많은 절을 하는지를 나중에 세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일종의 요즘은 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매장에 이제 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그는 장송의 절차들이 다 남아 있었던 건데 그 뿌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10차례에 거쳐서 제가 이제 낮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차례의 평면에서 토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12번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고총을 쌓은 거, 그럼 고총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쌓아야 저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죠? 그 상상을 하면 그 마리산 고분군이라든지 그 지산리 고분군 가보셨죠? 고령에. 함안에는 가보셨습니까? 예, 그 고총을 보시면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이 있어야 그 고총을 축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 동구릉이 있고 서구릉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엄청 많은 고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산동에는 한 1000기 정도. 함안에는 못해도 여기도 7, 800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구가 이제 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주구가 이제 동그랗게 연결된 것은 오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구라는 개념은 이성과 저성을 경계짓기도 하고 이 무덤을 경계짓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절되고 있어서 이런 건 이제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백처럼 눕혀서 세우는 이제 토목 기법의 하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주구는 오픈되어 있는 주구가 아니라 이 고총을 쌓기 위한 기조시설을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설계도를 만든 겁니다. 이 8분할 성토를 했고 크게는 이제 60도, 작게는 24도까지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렇게 촘촘히 된 것은 갱사면에 갱사 지형을 극복하자 한 것이고 이렇게 넓게 된 곳은 이제 위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토 높이가 더 낮게 쌓아도 높이 쌓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갱사 아래쪽은 이제 견고하게 만인 기법을 통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구획선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방사성으로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는 이제 축조 공법을 이 8호부는 요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도심 만들면서 다 파괴를 한 거예요. 그 일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구획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화 시키니까 똑같은 이제 구획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구획선은. 그러니까 이 대구획선을 만들고 이게 갱사 아래쪽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촘촘하게 만들고 이는 똑같은 원리의 고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호분이든 1호분이든 7호분이든 8호분이든 전문 조묘 집단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제가 이제 요 통일신라 시대 때 적신건물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발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신건물지에다가 이 적신건물지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을 파고 돌을 촘촘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기초로 만들고 그 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적신 건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석을 놓고 이제 신라 왕경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초석 위에다가 이제 목줄을 세워서 기와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게 명문이 적힌 이제 호가 항아리가 하나 나온 겁니다. 이게 송땡이라고 되는데 글자를 보면 아마 송계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치소와 관련된 간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조사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릉으로 바뀌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학동 폐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삼한시대 때 생활 중심지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왕릉에 여기는 무덤으로 하겠어 이러면서 무덤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된 도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호분 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똑같은 이치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토낭 덩어리들이 다 나온 겁니다. 앞에 보셨던 그 7호분 축조 방법과 동일합니다. 흙도 산토하고 저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토 흙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흙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맡기니까 이제 갈대도 나오고 이제 그 재배종인 이제 재배종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송악동 근처에 있는 당학만이라는 그 만 저습지에 있는 흙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뭐 가까운 데서 가져오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송악동 고분군에 가까이 있는 당학만의 뻐럭을 가져와서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자료집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35분 했고 질문을 20분간 받으려고 일찍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20분 동안 질문을 받고 15분 정도 받고 5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뒤에 PPT를 몇 장 더 이어놨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무덤을 축조했다는 뭐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그 수공업 신라 뭐 수공업 그 사회 내용들이 촌락 문서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을 축조한 전문 장인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한 시대에도 그렇고 삼국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료로서는 고대사를 연구하기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고고학 조사에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축조 공법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무덤을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만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이 고총을 축조하는 집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평생 그 고총만 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총의 문화는 1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때 40년에서 8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 고총을 만드는 시기가 삼국시대 내내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기로 봐도 지금까지 나온 고총 고분을 만드는 시기가 100년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예. 그 더 발전된 사회로 바뀌는 거죠. 신라에서 이제 금지를 시키는 거죠. 통일신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석실분으로 네네 그것도 하장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수용되면서 완전히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의 이제 독특한 이제 문화 중에 하나고 그것이 아마 이제 수장급의 이제 강력한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고대 국가로 통일되는 과정 전에만 있는 하나의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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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동해동 유적을 이제 소도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예전에 이제 조사가 많이 안 됐을 때는 왜냐하면 조문청동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는 이제 하나의 장신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해동 유적 정상부는 소도의 공간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유효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 거점 마을 안에 그는 이제 공동의 제사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별도의 이제 우리가 신성시 한다는 것 차이인 거지 그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이제 중심 거점 마을로 변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라도 지역하고 이제 충청도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황구라고 해서 이제 아주 좁은 이제 그 한호 시설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도의 하나의 행태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 통설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거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도라는 공간이 이제 제사 의례 공간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는 이런 걸 소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소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의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걸 그려도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수공업을 하는 토기 장인들도 있었고 당연히 예예 이런 이제 토목을 하는 토목 장인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신분 계층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신 대로 폐총에 대해서 제가 그 성산 폐총하고 그리고 외동 폐총하고 또그 39자 있던데 그 동정동 소답동이죠. 폐총 그쪽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외동 폐총에 가니까 이렇게 파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창원 박물대학원 1기 출신입니다. 여기 옛날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요 근처에 관심이 생겨서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소답동 뭐 부장님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성산폐총도 그렇고 노출이 아주 보기 좋게 돼 있는데 외덕폐총 그리고 외덕폐총이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사적지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좀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그 보여줬던 이제 사진 중에 하나 보면 그 김해기 폐총 시기에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폐총 유적이 있는데 성산 폐총이 있고 감정도 폐총이 있고 외동 내동 폐총이 있고 남산 또 유적이 있고 그것도 폐총이 있습니다. 남산 폐총이 있고 최근 39사 이제 중동 유적이 있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폐총으로 기존에 이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의 중심 마을들이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산만이 우리가 이제 건강가야의 이제 김해만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창원에 이제 복림사지 아시죠? 그 복림사지 입구부에 보면 복림동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복림동 유적에서 제철 유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철 유적과 그 앞쪽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유적들이 아마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이제 해성이라 하는 해안가의 방어 시설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폐총 유적은 아니다. 예. 그리고 외동 그럼 배총 경남도에서 이렇게 뭐 사적지로 조성한다는데 그게 말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이야기를 결심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중점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인식도로는 최근에 우리가 국정과제로 가야사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이야기 안 하더라도
가야사 연구는 계속돼서 해오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간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일종의 뭐 마중물 역할도 하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시민 강자에 계시는 분들, 그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해야만이 사적이 되는 거지. 요즘에 사적 지정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 유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노력으로 이제 사적이 지정되면 관리도 잘 되고 뭔가 이제 문화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간에서 문화재청에서 이거 지정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고적 조사를 해서 유명한 유적들을 갖다가 60, 70년대 일괄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니까 사적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적들은 지금 이제 사유재산을 침해하니까 해제해줘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적 분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 문화재를 그 스스로가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방점으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외동 폐총이라는 게 아주 널브러져 있던데. 그렇죠. 예. 그 인식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사적으로서 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막 네, 널브러져 맞습니다. 가지고 예. 그냥 파괴되고. 네. 그래서 좀 그 전문적이 계시니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네. 그 조금 보존 네. 했으면 싶은. 네.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주장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창원이 이제 규모에 비해서 문화 이제 저뭐 발굴이나 이런 문화재 보존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는 뭐 평가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성이라는 이런 열악한 곳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몇 년째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에는 항토 자료로서의 가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들 많이 해주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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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단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서 얘기를 들은 부분은 또 오늘 참 잘 참석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의 흐름을 본다면은 한반도에서 외로 그런 해양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화 이동설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개 보면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외계를 상당히 좀 주체적인 느낌으로 외계 계통이 이쪽으로 한반도로 건너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점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한반도 문화가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해양으로 이동한다는 거, 문화의 흐름은 그 기본적인 틀인데 그 얘기가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김해 가야사 학회에서 학술 발표할 때 그때 제가 참 신선하게 충격 정도로 느낄 만큼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고고학 전공하신 분이 기존의 문헌 사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논리와 상충되는 부분 발언이 있었어요. 저런 발언이, 저 정도의 발언은 상당히 센데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의 그 연구 주관을 꺾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젊은 고학도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어떤 기대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고고학 연구 결과에 의한 사실과 문헌 사료학에 나오는 사실과는 분명히 자기들만이 가져야 할 주장이 있는데 기존에는 문헌 사료학에 조금 따라갔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앞으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철한 그런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좀 꺾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헌보다는 문헌 자료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고학적 자료를 고대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차이들이 학자마다 다 개별 주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주장이 뭐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이제 학문적 풍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이 꼭 뭐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진 적이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발전적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외계를 강조한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구조고고학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그럼 제가 구조고고학회 가면 제가 거기 가면 이제 한국 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는 있는 것도 있지만 중국 거, 일본 거를 더 많이 이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국 거, 일본 거 빼고 이제 한국 거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런 논점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일본 가면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자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죠. 예, 그런 차이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 이제 중국과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강의의 대상에 따라서 뭐 변동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고지성 집락에 이제 제 학설입니다. 제가 여기 논문을 뒤에다가 참고 자료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게 통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의 자율성에 좀 맡겨주시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같지 않은 무식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이 고성이란 지역이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사천, 뭐 진주, 하동 쪽으로 퍼져 나가는 곳이고 남쪽으로 이제 통영, 뭐 거제 쪽으로 퍼져 나가는 곳이어서 고성의 이제 가야라는 점에서 인근의 지역에서 고성이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갖다 했고 실제로 유적 유물은 어느 정도의 그 방금 말씀하신 드린 취지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천 뭐 늑도 유적은 가야 유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고성이 그 중심이 그 연결 고리에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의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헌에도 나오는 기록에는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외로 갔다는 7천리 거리라는 연안 항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도 유적은 이제 BC 2세기부터 1세기에 중심되는 유적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2세기부터 1세기까지 기원 전후까지는 이제 중심 유적지였는데 돌연던 이제 기원 전후하면서 이 유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없어지는 이유를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계륵이 일종의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겁니다. 계륵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은 늑도에서 발굴된 인골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륵이 한반도에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아오야 가미치치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이제 계륵균이 발견되는 인골이 같은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에
일종의 팬데믹이 있었고 기온 전후한 시점에 이제 그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 때문에 극복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교육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천 넉도라는 것은 이제 중개 무역지의 섬입니다. 그 섬에는 이제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뭐 사만 사람도 있고 변한 사람도 있고 진한 사람도 있고 예백 사람도 있고 옥저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가는 이제 중개 무역지였는데, 그게 이제 상실했던 건 뭐냐면 항해술이 발전을 합니다. 항해술이 발전하면 기항지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양 어선을 타고 우리가 이제 바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연안 항로를 거쳐서 해야 되는 교역의 거점들이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기원 전 2세기부터 1세기에는 넉도가 중심이었다면 고성은 이제 그 다음 고성의 고자국과 김해의 구야국이 그 다음에 중개 무역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야국이 이제 교육의 중심지로 들어서는 게 기원 전후한 시점부터 이제 건강가야가 맹주로 되는 4세기까지 남정 이전까지를 이제 구역의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넉도를 거쳐서 이제 구야국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립나주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옹기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류와 풍량으로만 이제 항해를 해본 겁니다. 복원을 해서 11년에 걸쳐서. 그 해보니까 이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해류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하고 그걸 알면 하루에 한 40km에서 60km, 최대 60km, 짧게는 40km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남해안의 연안 항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향거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조류를 읽고 하는 이제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기항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항지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성 동해동 유적이 그 기항지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을 거쳐 가지고 마산만으로 가든지 김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을 안 거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해로 가면 됩니다. 남해 거제도를 경유해서 김해로 가면 됩니다. 안 그러면 남해 거제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간다든지, 그 다양한 해안 루트들이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해류의 방향을 알고 바람의 방향을 아는 그런 이제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막 기항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고성하고 창원하고 김해입니다. 사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악동 유적을 이게 하고 나서 이 문화재 현황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유적은 실제로 이 전체가 고분입니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도심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1호분부터 10호분 이 사이에도 다 고분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같이 살아야지 지금 사시는 분도 쫓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인식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많이 돼가지고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로 인한 이제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도심 재생할 때 이는 빈집들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15, 16호분입니다. 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골 조사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시간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되고, 이게는 지금 밭농사를 하고 있어 비닐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고총인지 모릅니다. 네, 할머니 만났는데 땅을 파도 돌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만 쌓았기 때문에 농사짓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밭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분 중에 가장 큰 게 송악도 14호분입니다. 직경 둘레가 54m입니다. 그 무덤 옆에 대밭이 있습니다. 그 대밭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 연구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직경 18m짜리. 그러니까 이 사적의 범위가 앞에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정이 되어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오늘 시민 강좌 들으셨던 우리 창원 시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는 뭐 다양한 유적들이 없는 거가.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매장 문화재를 뛰어넘어 국가문화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문화유산 체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런 행정적 뒷받침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문화유산 체제로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주셔야만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눈치 보고 또 좋은 바른 말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 감시자가 되셔가지고 창원에서 훼손되는 유적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또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